부동산 시장에 좀 훈풍이 불고 있는 건가? 라는 생각도 네. 좀 들고요. 뭐 사람들이 지금 상승한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상승은 아닌 것 같고 네. 이제 정상적인 시장으로 회복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. 좀 아팠다가 예, 이제 좀 회복하는. 예. 약을 좀 먹고 이제 정신 차리려고 하는 좀 시점인데 이게 네. 또 건강이 오래 갈지 건강이 또 약해질지 이건 아직까지 모르는 거지만 지금 상황에서 모멘텀이 조금은 회복장에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네. 오늘 부동산 쿨TV 이건록 대표님과 함께 부동산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저는 뭐 부동산 쿨TV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고요. 네. 뭐 회사는 뭐 미래공간연구소, 뭐 조그맣게 소상공인으로 이제 좀 일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이면서 뭐 과거 이력까지 얘기해야 되나요? 궁금합니다. 예, 과거 뭐 투자는 좀 한지는 조금 됐고요. 네. 됐는데 지금은 뭐 제가 이제 다주택자니까 집을 막 여러 채를 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. 취득세한테 막혀서. 네. 그래서 개인 투자자이자 그리고 과거는 좀 그 딱딱한 공무원 생활을 또 하고 빌라파리도 한번 해보고. 솔깃하다. 빌라파리 메모해 놓겠습니다. 여기다 빌라파리. 예, 예전에는 해봤는데 그 빨리 나왔죠. 왜냐면은 이 빌라라는 것 자체가 개인의 이익과 사업적 이익이 있는데 사업적 이익이 훨씬 더 크게 가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. 그래서 그 구조 속에서 제가 아파트 컨설팅 상담만 하니까 이게 저랑 좀 이질감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좀 나왔고. 사업은 빌라를 추구해야 되는데 빌라를 팔아야 되는데 네. 여기는 아파트를 자꾸 이렇게 왜 빌라 안 파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. 근데 저는 보니까 빌라를 팔면은 사업적으로 이익이 돼요. 돈이 많이 남아요.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빌라 한 개를 팔면은 한 10억, 8억에서 10억 정도가 한 채가 남는다고 하면은 이 한 채만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. 이거를 한 10채를 가져가면 10억이면 100억이죠. 1년에. 그 다음에 20채를 가져가면 200억이에요. 근데 공기가 6개월에서 1년 정도 되잖아요. 그러니까는 그걸 계속 돌리면은 사업적 구조는 엄청나죠. 그리고 막 광고를 많이 하는 부동산이 있잖아요. 세게. 네, 세게 하고 그다음에 그런 게 대부분 지방에 많아요. 왜냐면 안 팔리니까. 그러니까는 분양 대행사도 대부분 보면은 분양 대행사에서 이렇게 막 상담을 해가지고 집을 사게 하잖아요. 그 살 때 커미션이 지방에 안 좋은 아파트일수록 주택일수록 훨씬 더 커미션 많이 받아요. 강남에 압구정에 집이 딱 들어왔어요. 그 광고 안 해도 돼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지방은 광고를 확실히 해줘야 되거든요. 그만큼 어려우니까는 많이 이제 돈을 주는 거고 빌라도 같은 구조예요. 어렵잖아요. 팔기가 어렵고 그러니까는 좀 많이 주는 구조로 좀 되어 있죠. 그런데 이렇게 많이 주는 구조다 보니까는 그 사람들은 개인적 이득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판단이 되더라도 팔려고 노력을 하고 자기 개인의 이득을 가져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저랑은 안 맞더라고요. 저는 서비스라는 거는 내 이익과 이 같이 두 사람의 이익이 균형을 맞춰야 된다 생각하고. 그리고 또 박사님이세요. 네, 그래서 뭐 어떤 전공이시죠? 도시계획 전공이십니다. 예, 네. 그래서 빨간 그 홍익인간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거기서 좋은데. 예, 홍익인간을 좀 이념들을 받아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학교를 학사, 석사, 박사 수료를 했습니다. 5월과 6월이 또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. 6월 들어가니까 네. 또 조금 기사들이 좀 더 이렇게 고가에 대한 거래가 늘어난 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. 네. 지금 현재 서울 집값 수도권 중심으로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수도권 집값요? 네. 잘 모르겠습니다. 잘 모르겠습니다. 그런데 잘 모르겠지만 왜냐면은 저는 이 부동산은 예상의 영역이 아니라 네. 대응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대응. 근데 이거를 우리가 뭐 이제 2년 뒤, 3년 뒤, 4년 뒤 부동산이 내 집이 얼마 될까요? 그건 모르죠. 그거 뭐 그 부동산 신의 아버지, 할아버지가 가도 모르죠. 네. 근데 추이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. 추이. 근데 그 추이가 보통 뭘로 살피냐면은 저는 거래량으로 살피거든요. 거래량을. 근데 이 거래량이 되게 이제 중요한 이유가 평균 거래량,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저는 기준을 5천 건으로 잡거든요. 5천 건이 평균적으로 정상적인 거래다라고 생각을 하고, 뭐 부산 같은 경우도 한 3천 건, 그 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한 12,000건, 그 다음에 뭐 인천 같은 경우도 한 2,800건에서 3,000건 정도가 있는데 이 정도까지 가면은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네. 근데 추이 자체가
지금 뭐 언제 2,000건 넘어가서 3,000건 넘어갔어 하다가 지금은 2달 연속 4,000건이 넘어갔잖아요. 그러면 추이상 지금 거래량이 회복하는 회복장에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.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집은 안 올랐는데 평균 내 오류를 낼 수는 없어요. 다 이제 노원 같은 경우도 지금 노원도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예. 노원이 서울에서 아파트가 제일 많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노원에 움직인다고 해서 노원 전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. 그래서 선별적으로 좀 대규모의 아파트라든지 조금 선호된 아파트들이 조금 움직임이 있는 거죠. 그래서 일단은 추이상은 모멘텀이 조금 올라가는 양상으로 회복장으로 좀 가고 있고 특히 고가의 아파트들이 좀 많이 신고가를 이제 찍고 있어요. 그래서 2023년도랑에도 사실은 2023년도 1월 달부터 서서히 좀 오르기 시작했잖아요. 그런데 그때랑 조금 상황이 다른 게 2023년도는 상급지의 대규모의 아파트, 대단지의 아파트의 주요 아파트 위주로 올랐다가 조금 숨고르기를 했다고 이제 가정을 하면은 네. 지금은 그 아파트들이 숨고르기를 하고 이제 하급지의 아파트들도 조금은 움직이는 양상들이 조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렇게 거래량의 추이를 보면서 모멘텀이 조금 생겨서 회복장으로 가고 있다고 이게 이런 거예요. 그 모멘텀이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자동차를 악셀레이터를 밟아가지고 바로 그냥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바로 정지하는 게 아니잖아요. 서서히 이제 멈추고 올라갈 때도 악셀레이터를 밟으면 서서히 올라가다가 이제 악셀레이터를 밟지 않아도 자동차는 속도를 내고 가잖아요. 이 가속의 페달들이 이제 밟힌 상태고 그런 부분들이 상승장이다가 아니라 회복의 어떤 거래량의 회복장으로 조금은 좀 다가가고 있다. 근데 5월 달하고 6월 달을 보면은 지금 4월 달이 지금 제가 어제 통계를 보니까 한 4,300건 정도 가까이 나왔거든요. 그리고 그 이전이 한 4,000건 정도 나왔어요. 3월 달이. 그리고 이제 5월 달의 통계는 이제 6월 마지막 주에 거래가 완전히 이제 어떻게 결과가 나오겠죠. 근데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좀 예상컨대 제가 5월 달 거래량 보니까 2,500건 가까이 가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예상컨대 5월 달은 5천 건 가까이 가지 않을까. 그걸 넘거나 그렇게 되면은 거래를 조금 신고를 좀 지연하는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제가 이제 정상의 장에 조금 도달하는 게 있고 그 이후에 거래량이 계속되면은 이제는 조금 상승의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. 그러면 어떤 추이 네. 이걸 되게 좀 중요하게 보시잖아요. 그렇죠. 그럼 예상은 못 하니까. 그러면 3월, 4월 달부터 이렇게 좀 네. 회복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? 세 가지 이유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전세가가 장난이 아니잖아요, 지금. 쿵툭쿵툭쿵. 예. 근데 전세가랑 매매가는 서로 결합이 돼 있어요. 사실은 전세의 수요는 되게 재밌게 움직여요. 전세의 수요가 금리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을 때 어떻게 했죠? 이 전세 금리가 너무 비싸네. 월세로 가자. 근데 금리가 조금 안정화되고 전세에 대한 전세에 대한 수요가 조금 환경이 좋아지면 또 전세로 가고 이 전세에 대한 부분의 수요가 또 나중에는 매매 시장이 조금 가격이 떨어졌다면 매매 시장으로 가고 이렇게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. 예. 근데 지금 전세가 수급의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는 이제 매매도 한번 해볼까 하라는 사람이 제 주변에도 지금 생기고 있어요. 그래서 우선은 전세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매매가를 자극하는 게 있다라는 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저는 선택적 대출이 자극을 했다고 생각해요. 그게 선택적 대출. 예, 왜냐하면 대출을 전부 다 완화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은 신생아 특례에 대한 부분들을 올해 초에 시행을 했잖아요. 네. 근데 이게 뭐 27조 정도밖에 안 되는 소규모의 돈이긴 한데 큰 돈이긴 하지만 그냥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돈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는 다른 거래들을 좀 자극을 시켰다는 생각이 들어요.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22년도 12월 달에 10월 달, 11월 달, 12월 달 이때 15억짜리 대출이 규제가 되어 있었잖아요. 그거를 푸니까는 고가주택의 거래량이 늘어났어요. 그리고 2023년도 1월 달 정도에 또 특례보금자리로 하니까 거래량이 늘어났어요.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신생아 대출이 그거보다 규모는 작지만은 좀 풀어주니까 또 거래량이 6억 이하의 아파트들도 늘어나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그런 선택적 대출에 대한 규제, 선택적으로 이제 완화했던 대출들이 그것들을 조금씩 자극하면서 그 거래량들이 이제 주변에서 보잖아요. 그래서 처음에 미친놈들이 들어와요.
그 부동산 시장에. 그리고 그 미친 놈이 하는 걸 보고 눈치 빠른 사람이 들어오고, 눈치 빠른 사람이 들어오는 거 보고 일반 사람이 들어오고, 그다음 뒤늦게 이제 평범한 사람이 들어와서 물리고, 이 단계들이 좀 있잖아요. 예. 있는데 지금은 조금 이거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선택적으로 들어왔고, 대출이 이제 조금 완화가 되니까,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들어온 사람까지도 이제 좀 생기게 됐다. 그리고 전세가 지금 55주째 그냥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. 그래서 이런 대출에 대한 선택적 대출의 완화에 대한 자극도 있었다고 생각하고, 그리고 지금 고금리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사람들이 고금리라는 것 때문에 아직까지 부동산이 어렵다고 얘기하지만요. 제가 아까 추이 얘기를 했잖아요. 이 대출의 추이도 봐야 돼요. 예전에 대출은 진짜 이례 없는 자이언트 스텝을 5번이나 해가지고 문제가 되었던 시장이긴 한데, 지금은 이제 5번 자이언트 스텝을 할까에 대한 어떤 리스크는 싹 사라진 상태잖아요. 오히려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언제 피벗을 할까, 그러니까 언제 이 금리에 대한 완화가 이루어질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방향성들이 조금 바뀌었고,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적응을 했어요. 이 되게 가격이라는 것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사람들이 적응한 단계가 있는데, 지금 또 그런 적응 단계에 있는 부분들이 이제 좀 있지 않나. 그래서 이런 그 거래가 좀 자극이 되고, 그다음 사람들도 좀 뭐 전세 사람들은 불안함이 움직이고, 대출을 활용한 사람들은 이용하려고 하고, 여기에다가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에 대한 흐름까지도 조금 더 모멘텀이 생기면은 거래량들은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예전에도 대출 2014년도에 보면은 그런 게 있었잖아요. LTV랑 DTI 이제 빚내서 집 사라 이거 다 풀어주니까 그때부터 거래량들이 좀 늘기 시작한 것처럼, 지금 거래량들은 그런 뭐 대출 금리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작용을 해서 사람들이 좀 움직이지 않나, 전세까지 포함해서 움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2023년도랑 지금 좀 차이는 그거예요. 2023년은 고가 주택의 대규모의 아파트 상급지만 움직였죠. 지금은 그 아이들도 움직임과 동시에 이제 저가의 아파트들도 조금은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 생겼고, 이게 실질적으로 신문에서 보는 것보다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걸 현장에서 저는 좀 볼 수 있었습니다. 그러면 지금 막 노도강 얘기 막 나오고 있거든요. 예. 그러면 이미 진행이 됐었다는 얘기네요. 거래량들은 꾸준히 늘고 있었고요.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거래량이 확 는 데를 들어가는 것보다 그 다음 타자가 뭘까?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동산에 25개의 지자체가 있으면 그 지자체가 가격들이 어느 게 가치가 더 있는지를 좀 미리 파악을 해놓는 게 좋아요. 그래서 거래량이 지금은 노동항도 늘고 은평구도 늘고 강서구도 좀 늘고 있거든요. 늘면서 어떻게 되냐면 금매가 우선 빠지고, 그 다음에 그 빠진 부분으로 가격이 한번 떨어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양상인데, 지금 시장은 금매가 이렇게 걷어들이는 시장이 조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예전보다 금매들이 많이 없어졌고, 매수자가 지금 협상하려고 하면 때려치야 이래 부거든요. 제가 사투리가 나왔네요. 예, 아무튼 그렇습니다. 그래서 지금 서울시장은 그렇고, 이제 지방은 조금 분위기는 다르지만은 그렇게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갭 투자가 아직까지 많이 일어나고 있진 않은데, 그래도 상대적으로 갭이 싼 데가 있어요. 뭐 예를 들어서 중구 쪽에도 조금 싼 데가 있고요. 그리고 성동구 쪽에 하급지에도 상대적으로 싼 데가 있어요. 그리고 노원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갭 투자가 사실 서울에도 1억 미만 5천으로도 할 수 있는 데가 좀 있었거든요. 지금 그런 데는 없고 경기도 쪽에는 있어요. 그래서 서울 쪽에는 상대적으로 갭에 대한 인식들이 옛날에는 1억 미만, 1억 5천 이랬는데, 지금은 한 3억 정도면은 좀 괜찮게 살 수 있다라는 좀 인식이 있어서 거기에 거래들은 조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아직까지 예전처럼 갭이 크게 좁아지진 않았기 때문에 갭 투자라기보다는 갈아타기나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들이 조금은 거기에 저가 중심 위주로 거래량을 땡기고 있는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23년에 상급지, 네. 대단지에서 네. 지금은 이제 하급지, 상대적 하급지, 네. 그다음에 이제 쫙 좀 퍼졌다면, 네. 그다음에 이제 한번 딱 정리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넥스트 스텝이라고 하죠. 네. 그 다음에 움직이면 또 어디가 될 것이냐에 대한 궁금증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.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는, 이게 제 의견입니다. 참고하십시오. 그냥 지금은 상급지가 움직이고, 지금 아직도 노도강 쪽은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성북구도 좀 괜찮고요. 그리고 뭐 은평구도 괜찮고 관악구도 괜찮고, 지금 이제 하급지, 서울의 하급지는 지금도 괜찮아요. 그리고 은평구도 거래량 좀 많이 늘고 있고 하니까, 그러면은 이제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죠. 아니 거기는 강남보다 안 좋잖아 라고 얘기하는데요.
강남은요, 지금 신고가와 상관없이 저는 진입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돈에 맞게 나만의 강남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. 네, 예를 들어서 강남은 돈이 최소 10억이 있어야 돼요. 갭 투자를. 예를 들어서 강남의 토지거래허구역이 지정이 되지 않은 지역이 개포동이잖아요. 개포동은 갭 투자할 수 있잖아요. 거기는 10억 이상이 들어가야 되거든요. 네. 예. 그런데 내 돈이 지금 15억이 있어. 15억이 있는데 내가 1억짜리 갭 투자를 한다, 3억짜리 갭 투자를 한다.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강남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률을 따지는 투자가 아니라 내 돈이 크다면요. 수익 규모가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커질 수 있죠. 투자가 한 만큼. 근데 거꾸로 작게 투자한 데는 뭐 3억을 투자했는데 3억을 벌었어요. 예를 들어서. 그러면은 100% 오른 건데 만약에 강남은 만약에 10억을 투자해서 그 같은 시기에 한 6억을 벌었다. 아니면 10억을 벌었다. 그러면은 수익률 자체가 서로 좀 달라지는 거죠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갭 투자에 대한 어떤 접근 자체를 무조건 뭐 안 좋은 데라서 지금 들어가도 되나 이 문제보다는 그냥 내 돈에 맞게 만약에 서울에 진입하고 싶고 내 돈이 관악이라든지 아니면은 중랑구라든지 지금 뭐 도봉구 도봉구 뭐 이런 하급지에 그 돈이 맞다고 하면은 지금은 뭐 들어가도 되는 시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그것까지 딱 정리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? 그다음에는 수도권으로 퍼지는 건가요? 수도권으로 할 수 있죠. 지금 수도권도 좀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수도권은 입지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. 만약에 예를 들어 서울에 빌라를 사는 것보다 수도권의 강이남권에 있는 아파트를 사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하고, 그리고 지금 서울이 움직이는 걸 보고 지금 움직이지 않은 수도권을 바라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퍼지는 양상은 뭐 이게 패턴이 항상 규격화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은 예를 들어서 분당은 강남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. 네. 그리고 분당에 지금 이슈가 노후주택에 대한 이슈가 있으니까 분당도 지금 몇 억 뛰었다 이런 신문들 많이 나오는데, 그럼 여기서 또 연결해서 생각하는 게 일기 신도시는 분당뿐일까? 분당뿐만 아니라 뭐 군포도 있고 일산도 있고 삼본도 있고 그다음 군포가 3분이죠. 중동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. 그런 식으로 파생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. 다만 일기 신도시는 저는 이제 제 방송에도 얘기를 했는데 오버슈팅이 좀 되는 구간이 분명히 생길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세 차익을 노리려고 들어가면 안 되고 좀 긴 호흡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죠. 그래서 뭐 퍼지는 건요 패턴이 없어요. 근데 서울이 있으면은 그다음 하급지로 퍼지고, 그리고 수요층이 많은 경기도 남부권, 그다음에 북부권, 그다음에 인천은 지금은 물량 때문에 처음에 좀 힘들어 했지만은 이제 서구 쪽에 지금 검단 쪽에서 거래량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고 신고가도 일어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쭉 퍼지겠죠. 근데 이거 다음에 정확하게 어디다라는 건 몰라요. 그래서 부동산을 사람들이 단기적으로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거에 목적이 되게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은요 제일 중요한 게 기다리는 거거든요. 그냥 2020년, 2021년도만큼 돈을 벌겠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보통 기다림이 저는 30%고, 70%고 수익을 얻는 구간이 30%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 30%를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. 그 준비하는 시기가 지금과 같은 시기라 생각해요. 지금같이. 그리고 지금 서울이 움직였다면 그 준비를 그거 다음에 올 수 있는 가격의 흐름이 올 수 있는 데가 어딘지를 좀 살펴보면서 가는 게 이제 또 투자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